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고부관계가 정말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고부 갈등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겪었던 아픔, 혹은 지금 당신이 느끼는 혼란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매주 가장 먼저 당신을 찾아갈 겁니다. 나는 너덜너덜해진 로또 복권을 꽉 쥐었다. 너무 세게 쥔 탓에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긴장해서가 아니었다. 주체할 수 없는 희열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방금 복권 판매점 기계에 3번이나 확인했다. 3번 모두 당첨을 축하합니다. 당첨금 880억 원 정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심지어 판매점 직원에게도 확인을 부탁했고, 그가 건네준 붉은 바탕에 노란 글씨로 쓰인 당첨 확인증은 지금 복권과 함께 내 재킷 안주머니에 들어있었다. 심장 바로 위에 닿아 있어 그 뜨거움에 손바닥에 땀이 벨 정도였다. 내 손에는 네모난 케이크 상자도 들려 있었다. 일부러 명동에 있는 오랜 전통의 빵집에 들러 특별히 주문한 초콜릿 케이크였다. 위에는 크림으로 늘 평안하시길이라고 쓰여 있었다. 원래는 가족들에게 깜짝 선물을 하려던 참이었다. 결혼 3년, 나는 이씨 집안에서 소처럼 일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내 흠을 잡았고, 남편 이민주는 언제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엄마 편만 들었다. 집안은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괜찮다. 이 880억 원만 있으면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오늘은 나 자신에게 미리 해방을 축하하는 작은 의식을 치르는 셈이다. 아파트 단지 입구의 정자가 시끌벅적했다. 멀리서부터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투패 친구들과 신나게 집안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나는 다른 길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또 붙잡혀서 이것저것 캐묻는 게 귀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자 옆 보도블록을 지날 때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에 딱 걸리고 말았다. 어이구, 이게 누구야? 우리 집 바쁘신 양반 아니신가? 시어머니는 손에 든 화투패를 돌 탁자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허리에 손을 얹고 일어섰다. 그 눈은 내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고 말투에는 가시가 가득했다. 손에 든 건 뭐냐? 또 어떤 놈이 사준 거냐? 임서연,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이씨 집안은 너처럼 행실이 방정맞은 며느리는 용납 못해? 나는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눌렀다. 지난 3년간 시어머니는 내게 좋은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돈을 적게 번다고 타박하거나 이씨 집안대를 이을 아들 하나 못 낳는다고 저주를 퍼붓거나 이제는 내가 케이크 하나 산 것까지 그런 식으로 몰아갔다. 어머니, 이건 제가 산 케이크예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오늘 저랑 민준 씨 결혼 3주년이라서요. 집에 가서 다 같이 먹으려고요. 결혼 3주년? 아주 할 일이 없어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시어머니는 몇 걸음 만에 내 앞으로 다가와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를 확 열어젖히려 했다. 내가 재빨리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상자는 열리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험악해졌다. 옆에 있던 박 아주머니가 분위기를 수습하려 나섰다. 영희 씨, 그래도 새아가 마음이 예쁘네. 애가 참 착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뒤돌아 박 아주머니를 쏘아보며 쏘아붙였다. 당신이 뭘 알아? 제가 정말 착했다면 결혼 3년이 되도록 알도 못 낳는 주제에 맨날 내 아들 속이나 썩이겠어?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밝혔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880억 원이라는 거대한 사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시콜콜 다툴 기분이 아니었다. 나는 어서 집에 가서 복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라고 말하고는 시어머니를 비켜가려 했다. 하지만 두 걸음도 채 떼기 전에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어서 코를 찌르는 레드와인 냄새가 확 풍겨왔다. 시어머니는 어느새 손에 레드와인병을 들고 있었다. 방금 그 한순간에 반쯤 남은 와인을 내 등 전체에 끼얹은 것이다. 차가운 액체가 내 외투를 타고 흘러내려 안에 스웨터까지 적셨다. 축축하고 끈적한 감촉이 피부에 달라붙어 소름이 돋았다.
주변의 화투패 친구들은 모두 경악했다. 박 아주머니가 어머, 영희씨,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반쯤 빈 와인병을 돌 탁자에 내려놓고는 양손을 허리에 얹은 채 나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다. 임서연, 이 재수 없는 년.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후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 아들 승진은 계속 미끄러지고 내가 한 주식 투자는 다 망했고 심지어 5년이나 키운 우리 집 난초까지 말라 죽었어. 다 너 같은 집안 말아먹을 년 때문이야. 나는 획 돌아섰다.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시선을 마주했다. 이 집에 대해 남아있던 마지막 한 톨의 미련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외투를 벗었다. 안에 하얀 스웨터는 와인에 젖어보기 흉한 암적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더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벗은 외투를 팔에 걸치고 손에 든 케이크 상자를 고쳐주었다.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아까보다 몇 배는 차가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민준 씨 승진이 막힌 건 본인이 업무 시간에 딴짓하다. 부장님께 걸려서 그런 거고요. 어머님이 주식으로 돈 날리신 건 엉터리 정보 듣고 작전주에 투자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난초는요. 어머님이 물 주는 걸 깜빡해서 말라 죽은 거고요.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네가 감히 말대꾸를 해? 내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때마침 뒤에 있던 누군가와 부딪혔다. 돌아보니 이민준이었다. 그는 막 산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다. 단지 앞 편의점에 들렀다 오는 길인 듯 했다. 엄마, 서연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이민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시어머니를 한 번, 와인 자국이 선명한 내 옷을 한 번,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와인 몇 방울을 쳐다보았다. 묻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게 괜찮냐고 묻는 대신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어머니, 화내시면 몸에 해로워요. 일단 진정하시고 말씀으로 하세요. 시어머니는 이민준이 오자 든든한 백이라도 생긴 듯 목소리를 한껏 높이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민준아, 네가 데려온 마누라 좀 봐라. 내가 좋게 말 좀 하려 했더니 어디서 말대꾸는 따박따박하고 나한테 인상까지 쓰잖아. 제 손에 든 케이크 좀 봐. 네가 번 돈으로 어떤 놈한테 사다 바치려던 건지 누가 알겠냐고. 우리 이씨 집안이 8대에 걸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재수없는 년을 며느리로 들였을까? 이민주는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따라 내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를 보았다. 그의 미간은 더욱 깊게 패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온통 비난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임서연 씨, 도대체 왜 그래?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당신이 좀 참으면 안 돼? 왜 어머니랑 싸우고 그래? 그것도 밖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당신은 창피하지도 않아? 난 창피해 죽겠어. 당장 어머니께 사과드려. 나는 이민준의 익숙한 얼굴을 보며 문득 그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결혼 3년 동안 내가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을 때마다 그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했다. 당신이 어머니께 좀 맞춰드려. 어머니께 사과해. 단 한 번도 내게 억울하지 않냐고 물어본 적도 내 편을 들어준 적도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슬프고 억울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나는 이민준의 말을 무시하고 외투 안주머니에서 복권과 당첨 확인증을 꺼내 손에 펼쳐 보였다. 그리고 이민준을 향해 흔들었다. 이민준 씨, 똑똑히 봐. 이건 880억 원짜리 당첨 복권이야. 내 돈으로 산 거고 당신네 이씨 집안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이민준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가까이 다가와 복권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스치더니 이내 경악으로 변했고 마지막에는 탐욕이 번들거렸다. 880억? 서연 씨, 거짓말 아니지? 이 복권 우리 결혼하고 나서 산 거 맞아? 그럼 부부 공동재산 아니야? 나는 그의 말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의 첫 반응은 내가 시어머니에게 당한 모욕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내 당첨금에 대한 욕심이었다. 나는 복권과 확인증을 다시 주머니에 쑤셔넣고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리고 이민준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이 복권은 내 월급으로 산 거고 당신 네이 씨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어. 부부 공동재산은 더더욱 아니고 그리고 이민준 씨 우리 이혼해? 이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내 주머니 속 복권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다. 이혼하고 싶어? 어림도 없지? 이 재수 없는 년이 우리 씨 집안 돈 들고 나르시겠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 그 복권 내놓기 전에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이 돈은 당신네 집안 돈이 아니라 내 돈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아까 저한테 와인 끼얹고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하신 거, 그 빚은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남남이에요. 다시는 볼 일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두 모자의 험악한 얼굴과 주변 사람들의 놀란 시선을 뒤로하고 케이크 상자를 든 채 단지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민준이 뒤에서 나를 멈춰 세우려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내가 양심도 없는 년이라며 하늘의 벌을 받을 거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민준과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그들의 카카오톡도 삭제했다. 보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그렇게 하고 나니 휴대폰에서 딩동 소리가 나며 긴급 알림이 떴다. 붉은색 글씨가 유독 눈에 띄었다. 긴급 재난문자 수도권 서부 산간지역. 향후 1시간 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 해당 지역 주민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바랍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민준의 부모님은 예전에 사둔 가평의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명절마다 그곳에 가곤 했다. 어젯밤 시어머니는 오늘 별장에 가서 물건을 정리해야 하니 퇴근하고 나더러 도우러 오라고 했었다. 나는 그때 거절했었다. 지금 이 경보를 보니 그들은 분명 아직 별장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길가에 서서 휴대폰의 재난 문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방금 전 시어머니가 내게 와인을 끼얹고 재수없는 년이라고 욕하던 모습, 이민준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떠올렸다. 마음속에는 걱정은커녕 형언할 수 없는 통쾌함이 차올랐다. 그들이 나를 재수없는 년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제 진짜 재앙이 닥쳤으니 누가 진짜 재수없는지 어디 한번 보자. 나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고 호텔 이름을 말했다. 예전에 출장 때 묵었던 곳인데 시설이 괜찮았다. 일단 그곳에 머물면서 내일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할 계획이었다. 차에 오르면서 아파트 단지 쪽을 돌아보았다. 이민준과 시어머니는 이미 정자에 없었다. 아마 급하게 별장 쪽으로 간 모양이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택시에 올라탔다. 기사님, 좀 서둘러 주세요. 제가 급해서요. 택시는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주머니 속 복권을 만지작거렸다. 마음이 더없이 든든했다. 이 880억 원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이씨 집안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였다. 그들이 별장에 갇히든 위험에 처하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들 스스로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정말 산사태를 만난다 해도 그건 자업자득일 뿐이다. 휴대폰은 다리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방금 차단한 그들의 번호가 떠 있었다. 이제 그들이 내게 전화를 걸고 싶어도 걸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당첨금 수령 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먼저 강남에 대형 아파트를 한 채 사고 부모님 댁도 바꿔드려야지.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아도 평생 일하지 않고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러움이 이 순간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택시는 시내로 접어들었다. 길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차창을 통해 들어와 내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 위로 떨어졌다. 나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초콜릿 케이크는 망가지지 않았고 크림으로 쓴 늘 평안하시길이라는 글씨도 온전했다. 나는 케이크를 작은 조각 떠서 입에 넣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지난 3년간 처음으로 느껴보는 달콤함과 자유였다. 택시가 시내 사거리를 막 돌았을 때 기사님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 뚜껑을 덮지 않은 케이크 상자가 흔들리며 초콜릿 조각 하나가 티슈 위로 떨어졌다. 내가 그것을 집으려는 순간 기사님이 혀를 차며 말했다. 아가씨, 저 앞 좀 봐요. 벌써 물이 찼네.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앞쪽 자전거 도로는 이미 무릎 깊이까지 물이 차 있었다. 전동 킥보드를 타던 몇몇 사람들이 기기를 끌며 물속을 걷고 있었고 바짓가랑이는 흠뻑 젖어 있었다. 비는 어느새 굵어지고 있었다. 차창을 후두둑 때리는 빗소리가 거셌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길을 겨우 분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비가 참 요상하게 오네. 기사님은 천천히 차를 몰며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에서는 긴급 기상특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현재 서부 산간 지역의 강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가평 별장단지로 향하는 산간도로는 이미 유실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외출을 삼가주시고 고립된 분들께서는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속으로 허하고 웃었다. 산간도로가 유실되었다고? 그럼 이민준과 김영희 여사는 별장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겠구나. 그들은 어제 겨울옷을 챙기러 별장에 간다고 했었다. 이제 옷은커녕 자기 자신들만 그 안에 갇히게 된 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하고 울렸다.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들어보니 분홍색 토끼 프로필 사진이었다. 신우이 이민아였다. 아까 차단할 때 이민준과 김영희 여사만 신경 쓰느라 그를 깜빡했던 것이다. 메시지는 음성이었다. 스피커폰으로 켜자 이민아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다. 임서연, 너 어디 죽었어? 엄마가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카톡도 삭제했다며? 너 미쳤어? 엄마가 너 오늘 자기랑 싸우고 이혼 얘기까지 했다던데. 네가 처음에 우리 집에 시집 오려고 얼마나 애걸복걸했는지 잊었어? 이제 와서 아주 날개가 돋쳤구나.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액정에 박힐 것 같았다. 애걸복걸해서 시집 왔다고? 이민준이 처음에 자기 엄마 몸이 안 좋아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결혼하면 나한테 정말 잘하겠다고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결혼했을까? 결혼 3년 동안 내 월급의 절반을 생활비로 내놓았고 이민아가 화장품이나 명품 가방을 살 때마다 내가 먼저 긁어주고 나중에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매달렸다고? 나는 휴대폰에 대고 아무런 감정의 기복 없이 말했다. 첫째, 나는 너희 집에 시집 오려고 애걸복걸한 적 없어. 둘째, 이민준 씨와 이혼하는 건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야. 셋째, 내 엄마가 오늘 사람들 앞에서 내게 와인을 끼얹고 재수없는 년이라고 욕한 건 너는 알고 있니? 전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했다. 이어서 이민아의 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엄마가 너한테 와인 좀 부은 게 뭐 어쨌다고? 네가 먼저 엄마 화를 돋웠겠지? 우리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네가 좀 참으면 안 돼? 그리고 와인 좀 쏟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 지금 우리 부모님 별장에 갇혔어.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휴대폰 신호도 끊길 판이라고. 당장 어떻게든 가서 구해드려. 구해드리라고? 나는 웃었다. 웃음소리가 약간은 서글프게 들렸다. 내가 왜 그들을 구해야 하는데? 아까 네 엄마가 나를 재수없는 년이라고 욕할 때 너는 왜 나서서 한마디라도 하지 않았지? 이민준이 내 엄마에게 사과하라고 나를 윽박지를 때 너는 왜 그를 말리지 않았어? 이제 그들이 갇히니까 내가 생각나? 임서연, 너 양심도 없어? 이민아는 전화기 너머에서 더 크게 소리쳤다. 우리 부모님이야. 내 시부모님이라고. 네가 구하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보겠어? 남들이 너보고 독하다고 욕해도 괜찮아? 남들이 날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나는 옆에 있던 티슈로 손에 묻은 케이크 부스러기를 닦으며 말했다. 그리고 작년에 네가 최신형 스마트폰 산다고 나한테 500만 원 빌려간 거 아직 안 갚은 거 잊지 마. 재작년에는 내 엄마가 내가 끓인 국이 맛없다며 뜨거운 냄비째로 내 손에 쏟았지. 그때 너는 옆에서
새언니는 진짜 멍청하네. 국 하나 제대로 못 드냐며 낄낄댔잖아. 그 일들은 다 잊었어? 전화기 저편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한참 후에야 이민아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왜 또 그걸 꺼내고 그래? 아무튼 너는 우리 부모님을 구해야 해. 안 그러면 내가 내 회사로 쳐들어가서 다 엎어버릴 거야. 네가 직장도 못 다니게 만들 거라고. 마음대로 해.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나 내일 당장 사표 낼 거거든? 어차피 이제 돈 아쉬울 거 없으니까. 그리고 그 500만 원 빨리 갚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법원에 소송 걸 거니까.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이민아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의 카카오톡도 차단해버렸다. 덩달아 그녀의 전화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모든 것을 끝내고 나는 휴대폰을 옆자리에 던져두었다. 등받이에 기댄 채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다. 택시는 천천히 호텔 입구에 도착했다. 기사님이 케이크 상자를 내려주며 말했다. 아가씨,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혼자 호텔에 묵어요? 조심해요. 나는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케이크 상자를 들고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몸을 감싸니 바깥의 차가운 비보다 훨씬 기분이 좋았다. 나는 프런트로 가서 바로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을 잡았다. 예전 출장 때는 회사가 스탠다드 룸만 허용했었다. 이제 880억 원이 있으니 내가 묵고 싶은 곳은 어디든 묵을 수 있었다. 손님, 18층입니다. 여기 카드키 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웃으며 카드키를 건네주었고 엘리베이터까지 불러주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커튼을 활짝 열었다. 밖에 빗줄기가 보였다. 호텔은 20층에 위치해 있어 시내의 절반 이상이 내려다 보였다. 도로 위에 자동차 불빛들이 하나의 빛의 띠를 이루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외투를 벗어 소파에 던지고 주머니 속의 복권과 확인증을 꺼내 침대 옆 탁자 서랍에 넣고 잠갔다. 이건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니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서랍을 잠그자마자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뉴스푸시 알림이었다. 가평 별장 단지 산사태 발생, 다수 별장 침수 및 주민 고립, 구조대 긴급 출동했으나 도로 유실로 구조 난항. 나는 뉴스를 클릭했다. 안에는 현장 사진 몇 장이 있었다. 어느 별장인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수위가 이미 1층 창문까지 차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2층 발코니에 서서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걱정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나를 함부로 대한 대가였다. 나는 욕실로 가서 뜨거운 물을 가득 받고 호텔에서 제공한 입욕제를 풀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니 온몸의 한기가 단번에 사라졌다. 3년 전 내가 마기 씨 집에 시집왔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도 이렇게 추운 날이었는데 김영희 여사는 세탁기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나에게 찬물로 빨래를 하라고 시켰다. 나는 오후 내내 빨래를 했고 손은 꽁꽁 얼어 새빨개졌다. 이민주는 퇴근하고 와서 그걸 보고도 엄마도 아끼려고 그러시는 거니 당신이 좀 참아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때 나는 바보같이 참으면 모든 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년을 참은 결과 내게 돌아온 것은 재수 없는 연이라는 욕설과 온몸의 서러움 뿐이었다. 이제 괜찮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 나에게는 880억 원이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목욕을 마치고 목욕 가운을 걸친 채 거실로 나왔다. TV를 켜니 마침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기자가 가평 별장 단지 밖에서 현장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다. 현재 구조대원들은 유실된 도로를 복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강우로 인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립된 주민들은 이미 단전 상태이며 식량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조속한 구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TV 속 기자의 초조한 표정을 보다가 테이블 위에 케이크 상자를 보았다.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나는 케이크를 꺼내 여러 조각으로 잘라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레드 와인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나는 소파에 앉아 케이크를 먹고 와인을 마시며 TV 뉴스를 보았다. 케이크는 달콤했고 와인은 향기로웠으며 TV 속 뉴스는
아주 흥미진진했다. 나는 김영희 여사가 아까 내게 와인을 끼얹던 모습, 이민준의 탐욕스러운 눈빛, 이민아의 찢어지는 목소리를 떠올렸다. 마음이 꿀이라도 마신 듯 달콤했다. 그들은 지금쯤 별장에서 춥고 배고픔에 떨고 있을 것이다. 구조를 요청하려고 전화를 걸어도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겠지. 그런 절망감, 나도 3년 전에 이미 겪어봤다. 케이크를 다 먹고 접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발코니로 나가니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약해져 있었다. 나는 새로운 뉴스가 있는지 보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화면에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었다. 모두 차단된 번호였다. 아마 이민준이나 김영희 여사가 다른 사람의 번호를 빌려 걸었을 것이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방 안으로 던져버렸다. 발코니 난간에 기댄 채 바깥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 할 일을 계획했다.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하고 이혼 수속을 밟아야지. 이씨 집안과 완벽하게 연을 끊는 것이다. 이민준과 김영희 여사가 구조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들 스스로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정말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그건 그들 자신의 업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햇살에 눈을 떴다. 커튼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비가 그쳐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 중에는 상쾌한 향기마저 감돌았다. 나는 기지개를 켜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침대 옆 탁자 위에 휴대폰을 짚는 것이었다. 어젯밤 무음으로 해놓고 던져두었는데 지금 보니 화면은 온통 차단 알림으로 가득했다. 빨간 점들이 눈이 아플 정도였다. 차단 기록을 열어보니 부재중 전화 항목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무려 97통.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민준과 김영희 여사가 건 전화일 것이다. 어쩌면 이민아도 다른 번호로 시도했을지 모른다. 아래로 스크롤하니 전부 모르는 번호였다. 어떤 것은 한 번만 걸려왔고 어떤 것은 대여섯 번씩 연속으로 걸려왔다. 아마 그들이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린 모양이었다. 부재중 전화 외에도 수십 개의 차단된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열었다. 낯선 시부로 시작하는 번호였다. 아마 김영희 여사가 빌린 번호인 듯했다. 메시지는 온통 대문자로 쓰여 있었는데 그녀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수 있었다. 임서연이 쌍년아, 당장 전화 안 켜? 우리 지금 별장에 갇혀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네가 계속 전화 안 받으면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나는 헛웃음을 치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아래로 내렸다. 두 번째는 이민준이 보낸 문자였다. 김영희 여사보다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여전히 명령조였다. 서연 씨, 당신 아직 화난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굴 때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이틀째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별장은 비까지 새고 어떻게든 방법 좀 생각해봐요. 구조대에 연락해서 우리 좀 구해줘요. 당신이 우리만 구해준다면 예전 일은 다 없던 걸로 할게요. 이혼 얘기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없던 걸로 한다고? 나는 휴대폰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랑 없던 걸로 한다는 거야? 다시 아래로 내리자 세 번째는 이민아가 모르는 번호로 보낸 문자였다. 여전히 협박조였다. 임서연, 너 이 문자 보고 있는 거 다 알아.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너랑 끝까지 갈 거야. 당장 구조대 전화번호 보내. 안 그러면 내가 너네 친정으로 쳐들어가서 다 뒤집어 놓을 거야. 내 부모님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라고? 친정이라는 두 글자를 보자 내 마음속에 불길이 확 치솟았다.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정직하고 성실한 분들이다. 처음에 내가 이씨 집안에서 고생하는 걸 아시고 이혼하라고 권하셨을 때 나는 바보같이 이민준과 그 가족들을 변호했었다. 그저 성격이 급할 뿐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민아는 우리 부모님을 들먹이며 나를 협박하려 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화를 억누르고 계속해서 문자를 읽었다. 그 뒤에 문자들은 김영희 여사의 저주 아니면 이민준의 가식적인 애원, 그리고 이민아의 협박이 전부였다. 똑같은 말을 반복할 뿐 조금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짜증이 나서 차단된 문자를 전부 삭제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모든 모르는 번호로부터의 전화를 차단하도록 설정했다. 더 이상 그들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휴대폰을 처리하고 나서 나는 욕실로 가서 씻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어제보다 훨씬 혈색이 좋아 보였다. 이씨 집안에서 짓눌려 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마저 반짝였다. 나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짓고 오늘의 계획을 세웠다. 오전에는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하고 그 다음엔 로펌에 가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문제를 처리해야지. 덤으로 이민아에게 빌려준 500만 원도 받아내야겠다. 씻고 나서 호텔 룸서비스 앱을 켰다. 바로 호화로운 아침 식사를 주문했다. 한우 안심 스테이크와 계란 프라이, 트러플 감자 퓨레, 신선한 망고 주스, 그리고 딸기 밀푀유 케이크까지. 예전에 이씨 집안에서는 아침 식사조차 마음껏 먹지 못했다. 김영희 여사는 항상 여자는 많이 먹으면 뚱뚱해져서 보기 싫다고 말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다. 아침 식사는 금방 도착했다. 나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며 TV 뉴스를 켰다. 지역 뉴스는 마침 가평 별장 단지의 구조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다. 기자는 유실된 산간도로 옆에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흙더미와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카메라가 스쳐 지나갈 때 나는 어렴풋이 이씨 집안 별장의 지붕을 보았다. 붉은색 기와 예전에 갔을 때와 똑같았다. 현재 구조대원들이 일부 도로를 복구했으나 별장 단지까지는 아직 2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젯밤의 산사태로 인해 집안이 약해져 언제든지 2차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구조작업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고립된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일부 별장은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으며 식량과 식수가 거의 소진되어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TV에서 기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화면은 별장 단지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흐릿했지만 몇몇 사람들이 2층 발코니에 서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입으로는 무언가 외치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 안에 분명 이민중과 김영희 여사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들은 지금쯤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딸기 밀푀유 케이크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작년 겨울 내가 39도까지 열이 올라 감기에 걸렸을 때가 생각났다.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김영희 여사는 나를 걱정하기는커녕 일어나서 빨래를 하라고 닥달했다. 집에 빨래가 며칠째 쌓여 있는데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나는 이민준에게 몸이 너무 아프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감기 가지고 뭘 그러냐며 약 먹고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유난 떨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가서 게임을 했다. 그때 나는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고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른다. 하지만 결국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물을 끓여 유통기한이 지난 감기약 한 알을 먹었을 뿐이다. 이제 그들이 갇힐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나더러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했다. 대체 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는 짐을 챙겼다. 복권과 확인증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새로 산 옷으로 갈아입었다. 어제 와인에 더러워진 옷은 호텔에 세탁을 맡겼지만 다시 입을 생각은 없었다. 이따가 백화점에 들러 새 옷을 몇 벌 더 사야겠다. 호텔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또 차단 알림이었다. 또 다른 모르는 번호가 전화를 걸어온 모양이었다.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꿨다. 이동 중에 그들의 전화에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님께 강남에 있는 KB국민은행 본점으로 가달라고 말했다. 기사님은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운전하며 내게 말을 걸었다. 아가씨, 은행에 볼일 보러 가나 봐요. 어제 그 산사태 정말 무섭던데. 제 친척 집도 가평 별장 단지에 있는데 아직도 갇혀 있대요.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나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럼요. 기사님은 한숨을 쉬었다. 안에 있는 사람들 먹을 것도 다 떨어졌다고 하던데 구조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멀쩡하던 곳에 갑자기 왜 산사태가 났을까요?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과응보죠. 그들이 예전에 나한테 했던 그대로 지금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택시는 금방 KB 국민은행 본점 앞에 도착했다. 나는 요금을 지불하고 가방을 든 채 은행으로 들어갔다. 로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나는 바로 VIP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당첨금 수령하러 왔습니다. 로또에 당첨됐어요. 직원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금방 정신을 차리고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당첨 금액이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금액이 클 경우 고객 담당 매니저님을 모셔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880억 원이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직원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그는 서둘러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저희 지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있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남자가 서류철을 손에 든 채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웃으며 나와 악수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지점의 지점장 김민수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VIP 상담실로 가시면 더 조용합니다. 나는 김 지점장을 따라 VIP 상담실로 들어갔다. 안은 매우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고 전담 직원이 차와 과일을 가져다 주었다. 김 지점장은 내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복권을 가져오셨는지요? 저희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가방에서 복권과 확인증을 꺼내 김 지점장에게 건넸다. 그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옆에 있는 기계로 스캔했다. 확인이 끝나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880억 원 당첨이 확실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저희가 세금 납부와 이체를 포함한 모든 수령 절차를全청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마음이 아주 편안했다. 김 지점장이 수령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던 순간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비행기 모드를 끄는 것을 잊고 있었던 모양이다. 아까 택시 안에서 다시 켜두었던 것이다. 꺼내보니 또 모르는 번호였다. 차단 기록을 보니 이것이 벌써 99번째 부재중 전화였다. 나는 화면을 힐끗 보고 바로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옆 테이블에 던져두었다. 김 지점장은 내가 전화를 끊는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신지요? 일이 있으시면 저희가 잠시 중단했다가 처리하고 오시면 다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냥 스팸 전화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하시죠. 김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령 절차에 대해 계속 설명했다. 나는 얌전히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민준, 김영희, 당신들의 99통 전화는 당신들을 구할 수 없어.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막을 수 없지. 당신들은 그냥 별장에서 꼼짝 말고 있어. 절망이 어떤 맛인지 제대로 한번 느껴봐. 김 지점장은 수령 절차서를 들고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세금을 얼마나 떼고 몇 번에 걸쳐 이체되는지까지 명확하게 계산해 주었다. 임서영 고객님, 880억 원에서 기타 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약 704억 원입니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계좌로 이체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절반을 먼저 이체해드리고 나머지는 내일 입금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네, 좋습니다. 라고 말하려던 순간 VIP 상담실 문에서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두 번 들렸다. 문 앞에는 은행 로비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지점장님, 임서영 고객님. 박계임 고객님의 먼 친척 언니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 찾아왔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막아도 막무가내입니다. 친척 언니? 나는 잠시 멈칫했다. 머릿속으로 친척들을 떠올려 보았다. 먼 친척 언니라면 박지연 언니밖에 없었다. 엄마 쪽 친척인데 예전에는 별로 왕래가 없었다. 작년에 내가 결혼 3주년이었을 때 이씨 집에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영희 여사와 아주 죽이 잘 맞았다. 갈 때는 김영희 여사가 금목걸이까지 선물로 줬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김영희 여사가 내게 연락이 닿지 않자 그녀를 설득하러 보낸 것이 틀림없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나는 로비 매니저에게 말했다. 박지연 언니가 무슨 말을 할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다. 로비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잠시 후 박지연 언니가 빨간색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들어왔다. 그녀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머리는 웨이브로 말았으며 얼굴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나를 향해 걸어오며 아주 다정한 말투로 말했다. 서연아, 겨우 찾았네.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왜 안 받았어? 나는 일어나지 않고 소파에 앉은 채 그녀를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휴대폰이 무음이라 못 봤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박지연 언니는 내 옆 소파에 앉았다. 먼저 김지점장에게 인사를 건넨 후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지고 말투도 진지해졌다. 서연아, 너 혹시 시부모님이랑 다퉜니?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네가 자기랑 싸우고 민준이랑 자기를 차단했다고 하더라. 지금 그분들 별장에 갇혀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대.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김 지점장은 대충 상황을 파악한 듯 재치 있게 말했다. 두 분 먼저 이야기 나누시죠. 저는 옆 사무실에 가 있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불러주십시오. 그는 서류철을 들고 나가며 문까지 살짝 닫아주었다. VIP 상담실에는 나와 박지연 언니 단둘만 남았다. 김 지점장이 나가자 그녀의 말투는 더욱 거칠어졌다. 서연아, 네가 좀 서운한 게 있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분들은 네 시부모님이야. 민준 씨 부모님이라고. 지금 산속에 갇혀서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그분들 목숨을 나 몰라라 해? 사소한 일? 나는 테이블 위에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언니, 어제 우리 시어머니가 아파트 정자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등에 레드 와인 반병을 쏟아부은 거 알아요? 그분이 나를 재수없는 년이라고 이 씨 집안의 모든 불행이 나 때문이라고 욕한 건 알아요? 이민준 씨가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시어머니께 사과하라고 윽박지른 건요? 이게 다 사소한 일이에요? 박지연 언니는 내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금방 반박했다. 그건 분명 네가 뭘 잘못해서 시어머니 화를 돋웠겠지. 네 시어머니, 내가 아는데 입은 거칠어도 마음은 따뜻한 분이야. 성격이 좀 급해서 그렇지 나쁜 뜻은 없으셔. 민준 씨도 아마 그때 너무 당황해서 내 기분까지 챙길 겨를이 없었을 거야. 네가 아랫사람인데 어른들한테 좀 저들이면 어디덧나? 저들이면? 나는 웃었다. 그리고 손에 든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저 3년 동안 저들였어요. 3년 동안 매달 월급의 절반을 생활비로 냈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렸고 저녁에는 10시까지 설거지하고 빨래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며 나를 식충이라고 했어요. 작년 겨울 제가 39도까지 열이 나서 알아누웠을 때 민준 씨한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그는 유난 떤다고 하면서 혼자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했어요. 언니, 저는 이 모든 걸 다 참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은 단 한 번이라도 고마워한 적이 있었나요? 그건 네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박지연 언니의 목소리는 기세가 좀 꺾였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시집 갔으면 시댁 법도를 따라야지. 네가 민준 씨랑 결혼했으면 시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 잘 챙겨야 하는 거야. 지금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네가 당연히 도와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남들이 너보고 뭐라고 하겠어? 불효한다고, 매정하다고 욕할 거 아냐? 내 부모님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라고. 우리 부모님 얘기가 나오자 내 마음속의 불길이 다시 치솟았다. 우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지 아닌지는 언니가 신경 쓸 일 아니에요. 그나저나 언니, 작년에 우리 엄마 쪽에서 재개발 보상금으로 2억 원 나온 거 기억해요?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너는 아직 젊어서 재테크를 잘 모르니 이 돈은 내가 맡아서 불려주마. 나중에 필요할 때 주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결과는요? 그분은 그 돈으로 바로 이민아한테 새 차를 사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미나는 내 딸이고 너는 내 며느리니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했죠. 이 일, 언니는 알아요? 박지연 언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몰랐어.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몰랐다고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앨범을 열었다. 거기에는 당시의 이체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었다. 작년에 내가 시어머니 통장으로 2억 원을 이체할 때 일부러 캡처해 두었다. 나중에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그녀가 시치미를 떼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지우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박지연 언니 앞에 내밀었다. 보세요. 이게 제가 그분께 돈을 이체한 기록이고 이게 그분과 나눈 대화 내용이에요. 저한테는 맡아준다고 해놓고 바로 이민아한테 줬어요. 언니, 지금도 제가 매정하다고 생각해요? 박지연 언니는 내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고개를 들고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서연아, 네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민준 씨랑 미나는 죄가 없잖아. 그들은 지금 별장에 갇혀서 정말 죽을 지경이래. 그냥 내 얼굴을 봐서라도 구조대에 연락해서 그들을 좀 구해줘. 응? 언니 얼굴을 봐서? 나는 휴대폰을 되찾아 잠금 화면으로 바꾸고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언니, 작년에 이씨 집에서 받아간 그 금목걸이 우리 시어머니가 제 월급으로 산 거 알아요? 그때 그분은 저한테 네가 며느리 주제에 무슨 비싼 목걸이냐, 내 언니한테 주는 게 딱 좋겠다고 했어요. 언니는 제 돈으로 산 목걸이를 받아놓고 이제 와서 저를 괴롭힌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박지연 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삶은 새우처럼 새빨개졌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말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임서연, 너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좋은 마음으로 널 설득하러 왔는데 너는 오히려 나를 비난하기만 하네? 네가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애인 줄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을 거야. 언니가 오고 싶어서 온 거지. 제가 오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나는 소파에 기댄 채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준 그 보상금 2억 원, 언니가 시어머니한테 빨리 갚으라고 전해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법원에 고소할 테니까요. 그때가 되면 그분뿐만 아니라 이민아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박지연 언니는 분노의 손까지 떨었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한동안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지 못했다.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어디 한번 보자. 네가 그들을 구하지 않고 나중에 친척들 사이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지.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나갔다. 나갈 때는 문틀에 부딪힐 뻔했는데 그 모습이 아주 꼴사나웠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다. 예전에 그들은 항상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대하든 내가 반항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나에게는 880억 원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생겼다. 누구든 나를 다시 괴롭히려 든다면 나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지점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내 표정이 평온한 것을 보고 그는 웃으며 물었다. 임서영 고객님, 대화는 잘 마치셨습니까? 별일 없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집안의 사소한 일이었는데 해결됐습니다. 수속 계속 진행해 주시죠. 김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카드와 서류를 내 앞에 놓았다. 임서연 고객님, 고객님의 은행카드를 주시면 지금 바로 1차 이체를 진행하겠습니다. 704억 원의 절반인 352억 원은 약 30분 내로 입금될 겁니다. 나는 내 은행카드를 김 지점장에게 건넸다. 그가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화면에 숫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내 마음은 전혀 흥분되지 않고 오히려 아주 평온했다. 이 880억 원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며 이씨 집안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본이었다. 이체를 기다리는 동안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또 차단 알림이었다. 모르는 번호가 전화를 걸어온 모양이었다.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꿨다. 지금의 나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욕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이 갇히든 굶주리든 모두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약 20분 후 김 지점장이 웃으며 말했다. 임서연 고객님, 이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은행 계좌 잔액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휴대폰을 꺼내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고 은행 앱을 열었다. 화면에 표시된 잔액 뒤에는 긴형의 행렬이 이어져 있었다. 352억 원. 나는 이 숫자를 보며 마음이 든든해졌다. 네,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나는 휴대폰을 챙기며 김 지점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천만에요. 김 지점장은 웃으며 말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나머지 352억 원은 내일 아침 일찍 이체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 지점장과 작별 인사를 한 후 가방을 들고 은행을 나섰다. 밖의 햇살은 아주 강렬했고 몸에 비치는 것이 따스했다. 나는 은행 입구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먼저 로펌에 가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문제를 처리하고 덤으로 그 보상금 2억 원도 받아내야지. 그런 다음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몇 벌 사고 부모님 선물도 사야겠다. 내일 당장 부모님을 뵈러 가서 내가 당첨된 좋은 소식을 알려드려야지. 이민준과 김영희. 그들은 계속해서 별장에 갇혀있도록 내버려두자. 하루 더 갇혀있으면 내가 예전에 겪었던 서러움을 하루 더 체험할 수 있을 테니 나는 그들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그들을 돕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내게 진 빚이니 스스로 갚아야만 한다. 은행에서 나온 후 나는 바로 시내의 명품 백화점으로 갔다. 예전에 이곳을 지날 때면 나는 쇼윈도 안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김영희 여사는 항상 이런 물건들은 바보들 돈이나 뜯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집은 이런 거 안 산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돌아서서 이민아에게 2천만 원이 넘는 가방을 사주며 내 딸은 최고만 써야지라고 했다. 지금 나는 루이비통 매장 앞에 서 있었다. 직원이 웃으며 샴페인 한 잔을 건네주며 어떤 스타일을 보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쇼윈도에 있는 검은색 토트백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저 빨간색 새들백도요. 둘 다 포장해주세요. 직원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결제를 막 마쳤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가 아니라 지역 번호가 찍힌 일반 전화번호였다. 발신지는 지역 긴급 구조센터로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임서연 씨 되십니까? 전화기 저편은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고 말투는 아주 정중했다. 네, 제가 임서연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나는 직원이 건네주는 가방을 받아들었다. 손에 닿는 감촉이 정말 좋았다. 임서연 씨,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 긴급구조대입니다. 상대방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다. 저희는 지금 가평 별장 단지 근처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서연 씨의 시부모님이신 김영희 여사님과 남편 이민준 씨께서 별장 단지 12동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으로는 다른 가족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임서연 씨의 연락처만 통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오셔서 저희 구조 작업을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속으로 허하고 웃었다. 역시 이민준과 그 가족들 때문이었군. 나는 매장 옆 소파에 기대어 느긋하게 말했다. 구조 작업을 돕는다고요? 제가 어떻게 돕죠? 저는 굴착기를 운전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구할 줄도 모르는데요. 그게 말입니다. 상대방은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현재 별장 단지로 가는 길이 완전히 뚫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가족분의 협조를 받아 고립된 분들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별장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층이나 비상 탈출구가 있는지 같은 정보들이요. 저희가 구조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고립된 분들 말씀으로는 이미 식수와 식량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근처 마을 주민들과 연락해서 그분들께 물자를 전달할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법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첫째, 저는 이미 이민준 씨와 이혼할 겁니다. 엄밀히 말해 김영희 여사는 제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둘째, 그 별장은 제가 딱 2번 가봤기 때문에 구조가 어떤지 전혀 몰라요. 셋째, 저는 근처 마을 주민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물자를 전달할 방법도 없고요.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이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좀 더 차분한 목소리였다. 임서연 씨, 가족과 갈등이 있으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위급합니다. 안에는 노인과 여성도 있습니다. 언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민준 씨와 의견 차이가 있으시더라도 부디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속으로 냉소했다. 생명의 소중함을 그렇게 잘 알았더라면 예전에 나한테 왜 그렇게 대했을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들과 통화해서 감정을 안정시키는 것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임서연 씨. 상대방은 서둘러 말했다. 지금 바로 김영희 여사님께 전화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전화기 저편에서 김영희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롭고 쉰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임서연, 이 쌍년아, 드디어 전화를 받았구나. 너 일부러 우리 안 구하려고 그런 거지? 우리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어. 집은 비까지 새서 온몸이 흠뻑 젖었다고.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멀리 떼어 그녀의 고함을 피했다. 그리고 무심하게 말했다. 제가 일부러 안 구한 게 아니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조대에서 별장 구조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던데 직접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알아? 김영희 여사는 전화기 너머에서 소리쳤다. 그 집은 내 시아버지가 산 거고 나는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어. 당장 구조대 보고 빨리 우리 구하라고 해. 안 그러면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노인 유기죄로 고소할 거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어차피 저는 이민준 씨와 이혼할 거고 법적으로 제가 어머님을 부양할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별장에 가신 건 어머님 스스로의 선택이지 제가 가둬놓은 게 아니잖아요. 너, 김영희 여사는 분노의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서 이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원하는 듯한 말투였다. 서연 씨, 내가 잘못했어요. 예전에 다 내 잘못이었어요. 내가 엄마 편만 들고 당신 괴롭혔던 거, 당신 힘들게 했던 거 다 잘못했어요. 우리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우리 좀 도와줘요. 엄마는 연세도 많으셔서 더 굶으시면 정말 큰일 나요. 부부였던 정? 나는 웃었다. 이민준 씨, 작년에 제 생일날 같이 저녁 먹자고 약속해놓고 제가 밤새 기다렸는데 당신은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갔던 거 기억나요? 우리 엄마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제가 입원비 좀 내달라고 부탁했더니 내 엄마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던 건요? 그 일들은 다 잊었어요? 이민준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기어들어갔다. 한참 후에야 그가 말했다. 그 일들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앞으로 고칠게요. 정말 고칠게요. 당신이 우리만 구해준다면 내가 뭐든지 다 들을게요. 이혼 얘기도 우리 꺼내지 말자. 응? 싫어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미 말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이혼해야 해요. 그리고 당신들을 구해달라고 했죠? 좋아요. 조건이 2가지 있어요. 무슨 조건? 말만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면 무조건 다 할게. 이민준이 서둘러 말했다. 김영희 여사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말해봐. 우리가 다 들어줄게. 첫째,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명확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아파트 단지 정자에서 모든 화투패 친구들 앞에서 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해요. 예전에 저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김영희 여사가 제게 와인을 끼얹은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이민준 씨가 엄마 편만 들며 저를 비난한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세요. 전화기 저편은 침묵했다. 몇 초 후 김영희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마지못해 하는 말투였다. 공개 사과?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어른인데 어떻게 너 같은 아랫사람한테 사과를 해? 안 돼. 이 조건은 못 들어줘.
그럼 두 번째 조건.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다. 작년에 우리 엄마가 저한테 준 재개발 보상금 2억 원. 김영희 여사 당신이 가져가서 이미나 차 사줬죠. 지금 당장 그 2억 원 저한테 돌려주세요.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제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총 5억 원을 제 은행 계좌로 이체하세요. 5억? 너 지금 강도질하냐? 김영희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그 2억 원은 네가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 어떻게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어? 정신적 피해 보상금? 내가 보기엔 네가 돈에 미쳤구나. 자발적으로 줬다고요? 나는 냉소했다. 제가 언제 자발적으로 줬어요? 당신이 맡아서 불려준다고 해놓고 바로 이민아한테 줬잖아요. 지금 제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은 계속 별장에 갇혀서 구조대가 천천히 도로를 복구하기를 기다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임서연,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민준의 말투도 변했다. 위협적인 기운이 섞여 있었다. 네가 우리를 모를 거라고 생각해? 너 880억 원 당첨됐잖아. 네가 우리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론에 다 제보할 거야. 네가 당첨되자마자 시부모를 죽든 말든 내버려뒀다고. 모든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매정한 여자인지 알게 만들 거라고. 내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 주겠어.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우스웠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첫째, 저는 당신들을 구할 의무가 없어요. 둘째, 언론에서 물어보면 저는 당신들이 지난 3년간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전부 다 말할 거예요. 김영희 여사가 제게 와인 끼얹은 사진, 이민준 씨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부 다 그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누가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전화기 저편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안에서 이민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김영희 여사와 다투는 듯했다. 엄마, 그냥 우리가 들어주자.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그러자 김영희 여사가 그녀를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 네가 뭘 알아? 우리가 사과하면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약 10분 후 이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말투는 아주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다. 서연 씨, 공개 사과는 좀 빼주면 안 될까? 우리가 따로 사과할게. 응? 그리고 그 5억 원, 우리 집에 그렇게 큰 돈이 없어. 좀 깎아주면 안 될까? 안 돼요. 내 태도는 단호했다. 조건은 이 두 가지뿐이고 협상의 여지는 없어요. 당신들이 받아들이면 제가 지금 바로 구조대에 연락해서 구조 속도를 높여달라고 하고 어떻게든 먹을 것도 좀 보내줄게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들은 그냥 계속 기다리세요. 전화기 저편은 다시 침묵했다. 이번에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는 그들이 전화를 끊은 줄 알았다. 내가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김영희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음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못해.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을지언정 너한테 사과도 안 하고 돈도 안 줄 거야. 너 같은 재수없는 년은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해.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니 저도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이만.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들이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구조센터의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마침 직원이 남은 가방을 가져다 주며 웃으며 말했다. 손님, 가방 전부 포장해드렸습니다. 차까지 실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들고 갈게요. 나는 가방을 받아들고 루이비통 매장을 나와 샤넬 매장으로 갔다. 향수 한 병을 샀다. 예전에 김영희 여사는 향수 냄새가 역겹다며 쓰지 못하게 했다. 이제는 내가 뿌리고 싶은 만큼 마음껏 뿌릴 수 있다. 향수 값을 막 지불했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또 구조센터의 번호였다. 나는 바로 거절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나는 여러 개의 명품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나와 택시를 잡았다. 로펌으로 갈 생각이었다.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내 마음은 아주 평온했다. 이민준과 김영희가 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 별장에 갇혀 있도록 내버려두자. 그들이 나를 재수없는 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이제 그들에게 제대로 한번 맛보게 해주자.
하늘에 빌어도 응답이 없고 땅을 쳐도 소용이 없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택시는 금방 로펌에 도착했다. 나는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을 선택했다. 이곳의 변호사들은 모두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다룬 실력자들이었다. 내가 로펌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에서 예약을 했는지 물었다. 나는 예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곳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급한 일이라고 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금방 김 변호사라는 분을 연결해 주었다.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안경을 쓰고 있었고 아주 전문적으로 보였다. 나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나와 이민준의 상황을 전부 이야기했다. 김영희 여사가 나를 괴롭히고 내 보상금을 가로챈 일, 그리고 내가 당첨된 일까지. 김 변호사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임서연 씨,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고객님의 요구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이혼, 보상금 반환, 정신적 피해 보상금 청구, 이 모든 것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잘 처리해서 고객님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준비해온 증거들 이체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을 모두 그에게 건넸다. 김 변호사는 증거들을 받아들고 진지하게 살펴보더니 말했다. 이 증거들은 매우 충분하며 고객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이혼 소장을 작성해서 내일 아침 일찍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그 보상금 2억 원에 대해서는 김영희 여사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그녀를 고소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 변호사와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 예전에는 변호사 비용이 아주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880억 원이 있으니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로펌을 나올 때쯤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로 돌아왔다. 오는 길에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다. 구조센터에서 최신 소식을 발표했는데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여 가평 별장단지의 구조 작업이 잠정 중단되었고 내일 오전에나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웃으며 휴대폰을 껐다. 이민준과 김영희, 당신들은 별장에서 하룻밤 더 보내게 되겠군. 예전에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제대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라디오에서 또 가평별장 단지의 구조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최신 소식입니다. 야간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폭우의 영향으로 가평 별장단지 뒤편산에서 2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별장이 파손되었으며 특히 12동 별장은 2층 서쪽 벽체가 이미 붕괴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 보고는 없으나 고립된 주민들의 심리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구조대는 주변 지역을 긴급 보강하며 최대한 빨리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동 별장. 그곳은 바로 이민준의 집이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손가락으로 무릎을 가볍게 두드렸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 별장에 남기로 선택한 것은 그들 자신이었고 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그들 자신이었다. 이제 벽체가 무너진 것도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일 뿐이다. 호텔 스위트룸에 돌아와 샤워를 막 마쳤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임서연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아주 명료했다. 방금 법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민준 씨 측에서 이혼 소장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말투가 꽤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자신들의 위급한 상황을 이용했다고 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자고 주장하며 고객님의 당첨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누자고요? 나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실소했다. 그 복권은 결혼 전에 제가 모은 돈으로 산 건데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람.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감정이 없어진 지 오래라. 이혼은 시간 문제였어요. 안심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제가 그에게 복권 구매 시점이 결혼 전이므로 당첨금은 고객님의 개인 재산에 해당하며 그에게는 분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김영희 여사가 고객님의 보상금 2억 원을 가로챈 증거도 그에게 보냈습니다. 만약 이혼에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가 횡령죄로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돈 한 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거라고요. 잘하셨습니다.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김 변호사의 전화를 끊고 나는 모바일 뱅킹을 열었다. 김지점장은행장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임서연 고객님, 나머지 352억 원이 고객님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나는 잔액 화면으로 들어갔다. 그 긴 숫자의 행렬이 나를 완전히 안심시켰다. 880억 원, 한 푼도 빠짐없이 이것이 내 미래 생활의 든든한 기반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다. 전화가 아니라 지역 뉴스 푸시 알림이었다. 제목이 아주 눈에 띄었다. 가평 별장단지 붕괴 구조 진행, 12동 고립 인원 구조 완료, 3명 부상. 나는 뉴스를 클릭했다. 안에는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민주는 소방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었다. 김영희 여사는 들것에 앉아 있었는데 이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다. 이민아는 그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울면서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뉴스에는 12동 별장 2층 벽체가 붕괴될 때 이민준이 어머니를 보호하려다 떨어지는 목재에 맞아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고 김영희 여사는 이마가 파편에 긁혔으며 이민아는 대피 과정에서 넘어져 팔을 다쳤다고 쓰여 있었다. 현재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나는 사진들을 넘겨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예전에 김영희 여사가 뜨거운 국을 내 손에 쏟았을 때 내가 아플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가? 이민준이 내가 자기 엄마에게 욕을 먹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서러울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가? 이민아가 내가 와인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낄낄거렸을 때 내가 상처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가? 이제 그들이 좀 다친 것은 예전에 내게 진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일 뿐이었다. 뉴스를 다 보고 나니 김 변호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임서연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희 여사 측에서 보상금 2억 원을 반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방금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민준 씨도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모든 재산 분할을 자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수속은 다음 주면 마무리될 겁니다. 그렇게 빨리요? 나는 조금 의외였다. 주로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듣기로는 이민준 씨는 연속 무단결근과 이전에 처리하지 않은 업무 실수로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김영희 여사는 예전에 동네에서 고객님 험담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녀가 고객님의 보상금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와인을 끼얹은 사실을 다 알게 되어 아무도 그녀와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진 거죠. 이민아는 더 처참합니다. 예전에 명품을 사려고 사채를 많이 썼는데 이제 직장도 없이 갚지 못해서 빚쟁이들이 병원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고객님과 싸울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빨리 이혼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 악어박보다. 그들은 예전에 나를 괴롭히고 이득을 취하며 좋은 날을 보냈었다. 이제 기댈 곳도 돈도 없어지니 모든 문제가 그들을 덮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전화를 끊고 나는 짐을 챙겨 호텔에서 체크아웃했다.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자동차 매장으로 갔다. 예전에 이민주는 항상 여자가 무슨 좋은 차를 타냐며 그냥 이동수단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제 나는 보란듯이 좋은 차를 살 것이다. 나는 바로 빨간색 포르쉐를 선택하고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다. 직원에게 최대한 빨리 수속을 밟아달라고 부탁했다. 자동차 매장에서 나와 나는 새 차를 몰고 우리 부모님 댁으로 갔다.
부모님은 나를 보고 내 손에 들린 쇼핑백과 새 차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 서연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엄마는 내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나는 당첨된 일과 이씨 집안에서 겪었던 서러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말씀드렸다. 엄마는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나를 안아주시며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라고 말씀하셨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이제 아빠가 있으니 아무도 널 다시는 괴롭히지 못할 거다라고 하셨다. 나는 그들에게 이미 강남에 대형 아파트를 샀으니 함께 이사해서 살자고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부담 주기 싫다며 거절하셨지만 내가 한참을 설득한 끝에야 겨우 동의하셨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새 집을 꾸미고 부모님께 새 가구를 사드리는 일로 바빴다. 그리고 산골 아이들을 위해 기부금도 냈다. 예전에는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 돈이 생겼으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 기간 동안 이민준이 내게 한 번 전화를 걸어왔다. 병원 공중전화로 건전하였다. 나더러 병원에 와서 자기들을 좀 봐달라고 그리고 돈도 좀 빌려달라고 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민준 씨, 우리는 이미 이혼했고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돈을 빌리려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나한테는 찾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 네이 씨 집안과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전화를 끊고 병원 공중전화 번호도 차단해버렸다. 일주일 후 나는 법원에 가서 이혼 수속을 마쳤다. 이혼 증명서를 받은 그 순간 나는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졌다. 김 변호사도 김영희 여사가 배상한 정신적 피해보상금 5억 원을 내게 이체해 주었다. 예전에 880억 원과 반환받은 2억 원까지 합쳐 이제 나는 나와 부모님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게 되었다. 그날 오후 나는 새 차를 몰고 부모님을 모시고 바다로 갔다. 엄마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보며 이런 날이 오다니 정말 좋구나라고 웃으셨다. 아빠는 뒷좌석에 앉아 좋아하시는 옛 노래를 흥얼거리셨다. 아주 행복해 보이셨다. 나는 핸들을 잡고 앞에 넓은 도로를 보며 마음이 더없이 든든했다. 이씨 집안에서의 3년을 떠올렸다. 그 서러움, 그 눈물,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었다. 나에게는 880억 원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에게도 괴롭힘 당할 필요가 없다. 이민준, 김영희, 그리고 이민아,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는 다시는 묻지도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 듣기로는 이민준은 다리가 나은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른다고 했다. 김영희 여사는 아무도 그녀와 어울려주지 않아서 매일 집에서 이민준과 싸운다고 했다. 이민아는 사채를 갚지 못해 빚쟁이들에게 쫓겨 결국 시골로 도망쳤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아는 것은 내 미래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뿐이다. 그 좋지 않았던 사람들과 일들은 이미 내가 멀리 뒤로 던져버렸다.